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최 후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이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오늘도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거론하면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일단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란을 정확하게 끝마치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숙제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떠한 헌법적인 근거도 없이 법률적인 합리성도 없이 국민들을 향해 총구리를 겨눴던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역사적인 심판대에 세울 것인지가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죄를,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다고, 그걸 그대로 이 정치 공세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당적으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야 되는 문제고, 오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 엄중함을 다시금 한번 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지난 2주 동안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감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란 종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책적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미숙함,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앞뒤 안 맞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난 그 특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위선, 조국과 윤미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민은 이미 벌써 내란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졌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이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국가 사안에 대해서는 미숙함을 보이면서 국민의 특히 삶에 지금의 오늘의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못 내놓으면서 내란만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에 그 얽매이고 계속해서 그 뭐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간다면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중식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주장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마타도화가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계엄을 종식하고 마침표를 찍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고요. 민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양립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이다 뭐다 의견을 달리하시는 야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에 대해서 거론하고 환기하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특검 브리핑 하나 나왔는데 오늘 앞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온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즉 판단때 헌법재판소 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 안 했다라는 판단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즉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으셨던 장윤미 전 부위원장께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었는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넘어야 될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거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였고 그 이후부터 어떤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헌재의 이 판단을 뛰어넘을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듣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날의 국무회의였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여러 차례 본인이 만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하려고 하길래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검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용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그 11명의 정족수를 부랴부랴 맞추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계엄을 성공시켜야지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보면은 특검에서 아무리 소환을 해도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되잖아요. 장성 10명이 갔는데도 뭐 끌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호처에 굉장히 둘러싸여 있었던 그 공고한 막을 막고 뛰어넘어서 한덕수 총리 냈든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과연 그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저는 그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진짜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그게 매우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계엄에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성공시켜야 돼. 난 이거에 동조해.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거를 보고 헌재도 지난번에 그 기각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3대 특검의 종합대응특위에서 1호 법안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웬만한 법에서 소급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형사 처벌 조항을 가져가면서 장래효가 아닌 이제 소급효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 당일에 나는 문건 같은 건 본 적도 없다. 근데 문건이 본인이 소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내 뒷주머니에 집에 가서 봤더니 누가 문건을 넣어놨더라. 어떻게 현직 총리의 뒷주머니에 문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CCTV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던 겁니다. 검토를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문건을 보고 본인이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회에 나와서 특위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현재의 법률로는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왜? 특위가 해산이 되고 나면 고발 주체인 특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후적으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방도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내란의 주요 공범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 있습니다. 이런 무게감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급입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검토해서 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광복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이제 발언을 논란을 고리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 법안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알박기 인사가 현 정부 또 그 전 정부, 전전전 정부까지도 모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얘기 듣겠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 주신 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산하 기관장들 환경부에서 기관 그 좀 일부러 사임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장관이 또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바로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도 뭐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니까 사실상 뭐 타겟팅한 감찰 등을 한 것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뭐 되풀이되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단히 소모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치 철학과 그 국정의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 다른 기관장들이 어떻게 참모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률을 재정비해서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임기,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임기와 정부의 어떤 기관과 같이 맞춰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부분의 논의가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 부분이 논란의 그 거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김병기 이제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위선적인 이런 모습,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야,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에 했던 그 대거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하고 정당성을 얘기했던 민주당의 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법안까지 바꾸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다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큰 틀에서 그 대통령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그 좀 맥을 같이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충분히 정치권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정치권에서 검토 가능은 하지만 전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당수의 지금 그 기관장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임기는 맞추도록 냅두고 그거를 끝내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진짜 국정 운영을 위한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법안 발의는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또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수권 정당을 지금 자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정비해야 되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왜 전 정부 때는 그러면 본인들 임기를 주장하면서 그걸 보장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다른 결로 이야기하는가라는 비판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더 전 정부로 돌리면 똑같은 비판을 또 이 진영에서 또
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까지만 참고 이를테면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도 2년인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탄핵 이후에도 탄핵 이전이죠. 계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장들 인사를 막 했었어요. 사실상 알박기 그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람들, 본인의 측근들,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 정부가 교체될 게 굉장히 명약관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바뀔 때쯤마다 서로 양진영이 하는 게 그게 일단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까지 다 새겨서 이제는 새로 좀 법률을 손질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 대비 두 번째 재시도를 대비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문에 좀 또 전당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이거는 본회의는 네. 입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행위도 담겨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야당이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게다가 22일이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그 하루 전날 이렇게 본회의를 굳이 열 필요가 있냐. 21일이면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3일 기다려도 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그런 예의를 차려주는 게 사실은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정치권이 일 좀 하려나 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정치권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화해의 제스처라든지 뭐 당 대표끼리 뭐 대화도 안 하겠다,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당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배출했고 여당에다가 지금 초기라서 힘도 있을 때. 이때 굳이 이렇게 힘을 권력을 막 남용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맞나. 게다가 이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압수수색도 보면은 지금 그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사를 왜 압수수색해야 되냐. 지금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특정 종교단체에서 대거 당원 가입을 한 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근데 지금 당장 당사를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그 누가 봐도 지금은 강압적인 정치 탄압으로 보여집니다. 네. 즉 민주당에서는 협의는 할 수 있다. 네, 네. 하지만 24일 이후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2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일단 읽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월요일에 하더라도 하루 상간에 큰 이 격차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그게 어쨌든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축제 비슷한 이런 정치적인 그 세레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제 뜻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또 이제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그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저도 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개입은 자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은 정말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 당원 명부가 수사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확보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문자,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회 그 건진이라는 사람이 이 전당대회에 표를 모아달라고 당원들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윤심이 누구냐고 했을 때 권성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성동 대표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습니다. 10,000명, 뭐 3개월 이 당비를 내면 된다라고 문자가 오갔고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낭패를 봤다. 모아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 기능할 수 없는 결과가 됐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취지를 보이죠. 이런 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 내부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각 그 지부별
당원별로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 모든 당원 명부를 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면 20명 명단 맞춰주겠다고 제시하는 걸로 어떻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라도 의율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렇다면 100만 명을 다 맞추지 못하겠죠. 지금 특검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일교 명단 100만 명.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도록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민주당사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켜야 될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100만 명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숫자보다도 많아요. 지금 70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언저리로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의 당원들 플러스 100만 명이면 지금 한 150만 명, 170만 명, 200만 명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단 한 번도 지난 몇 년간 100만 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명 매칭을 다 하겠다는 건 그냥 70만 다 내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이거를 수사를 위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하고 당원 명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70만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얘기입니다. 전당대회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했던 게 단일화였는데 무산됐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봤자 네. 별 이득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그 사자 구도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인이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협상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게 맞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찬탄파는 이제 단일화라고 했다면 반탄파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의 지지 때문에 또 약간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장동혁 후보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전한길 씨는 여기에도 앉아 있고 저기에도 앉아 있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전한길 씨 같은 분이 당에 들어와서 저렇게 판을 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저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거든요. 네. 그것에 힘을 얻어서 거기 그 동력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 거기에 그 동조해서 당 대표가 된들 과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정통 야당 지금 정통 정당의 앞날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찬탄파, 반탄파의 여러 가지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 2위 두 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상대당의 얘기지만 네. 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지. 아무래도 이 전당대회 룰이 8대 2로 당원 8 그리고 일반 국민 2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기류나 이 밑바닥 정서라는 거는 굉장히 윤 어게인에 소구하고 거기에 같이 좀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문수, 장동혁 그 강성 두 주자가 아무래도 결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반 시민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물론 안철수 후보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지금 당원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어서 보면은 어떻게든 그 강성 지지층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서 이게 상당히 좀 큰 한계로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전당대회가 더 중요할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는 함께 또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갇힐까 봐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반탄파 두 사람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해주셨는데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 뭐 2명 중에 1명으로 2인 중에 1명으로 될 거냐 결선에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좀 더 낮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자꾸 뭐 윤어겐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거를 빨리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를 들어 대선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요. 대선 후보 과정을 지켜보면 한동훈 후보가 당시 그 당원들을 거의 40%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말이 그렇게 뭐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친윤이다, 윤호견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긴 하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후보 지금 내일 모레 있을, 그러니까 금요일에 있을 네. 거기에 대거 참여를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김이 좀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네. 어떻게 될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쵸. 과연 그만큼 올라올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그게 뭐 당원이든 아니면 일반 유권자든 투표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그냥 찍기 싫어, 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빠져버리면 네. 사실 투표율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진 투표율에서 득표율이 높아봤자 과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직 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뭐 앞서 잠깐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네.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지율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그러면 부정평가를 하게 됐느냐에 대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 사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객관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역대 정치인 사면을 했을 때 이 지지율이 오른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게 정치인 사면의 자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비토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인 사면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서는 감내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시적일지 장기화될지와 관련해서는 항상 좀 일시적인 부분에 좀 머물렀던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넘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악재는 또 이춘석 의원의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예.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그 민주당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기억력을 민주당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한 분노는 전 그거 사그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 인생, 우리는 같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 뭐 엇나갈 때 대한민국 우리 나라 이러면은 큰일 난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고, 지난 80년 동안 우리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남녀노소가 다 그 푼돈 10,000원, 20,000원 보내고 몇천 원 보내서 모아둔 그 돈을 횡령한 걸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필 8.15 광복절 사면을 했어요. 그건 그냥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엿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드세요라고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 감성을 매우 안 좋게 건드렸을 때 그 지지율이 하락한 것뿐만 아니고 등을 돌렸거든요. 저는 이 사안은 쉽게 민주당이 기다리면은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법적인 책임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받겠다,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6월 선거를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나뉘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부분을 엄호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이미 이제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 또 한켠으로는 조국 두 글자를 지우면 이 수사가 과연 이루어졌을 것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수사가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도륙이라고 멸문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에 이런 두 양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가져갈 때 이런 양가적인 부분을 내 안에서 이제 내재화한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의 엄중함이 있죠. 그럼 주권자한테 내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계속해도 좋은지, 그 부분이 광역지자체장 선거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든 아니면 지금 비어있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선거에 나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심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인 조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조국이 이런 건 정말 잘못했지만 이거 하나는 잘한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이제 심판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이란 사람의 삶, 즉 처음부터 기득권에 아이들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네 애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학교 보내주고 좋은 스펙 쌓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뭐 과도한 수사였다, 무리한 판결이었다. 글쎄요. 다만 조국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죠? 자기가 무슨 상징인처럼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나르시시즘이 있으면은 본인 당의 이름에,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창당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창당을 했어요. 다음에 나갈 때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야당은 국민의힘은 망해야 된다, 영명이 돼야 된다 이런 적대적인 말만 합니다. 저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만나게 됩니다. 즉 민주당의 큰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떨지. 그런데 정치적 함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친문, 친이, 뭐 이재명 대통령계, 문재인 전 대통령계 이게 약간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지층들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제 바란다는 점,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이 있다라고 인식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국 전 대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언급하고 이제 마음의 빚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만남으로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친문은 사그러지고 있을진 모르지만 친정이 생겨가지고요. 친이 친정이라는 양구도가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